저는 동양에서 나온 말 중에 최고의 말은 실사구시라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 이것도 한자로 써야 되는데, 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과 사실. 그렇죠. 현실과 사실에 딱 기초하면은 크게 안 틀리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합의를 해야 될 게, 이 대통령 진짜는 위험하다. 네. 특히 과거에는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역사를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지 대통령이 아니고 사고 안 치는 걸 안 치도록 막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역시 내각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권력 견제와 균형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에 계엄 선포에 관한 결정 과정. 그 결정 과정은 완전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외적의 침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는 계엄을 선포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만의 오권 분립을 이제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다. 3권 분립에 넘어가서 오권. 검찰 감찰권과 그리고 교육 학습권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검찰 감찰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그 사람 잡아놓는 걸로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함이요. 두 번째, 교육 학습권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 같은 이런 희한한 사고를 터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권력이 이걸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오권 분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냉정하게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과신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군 통수권이라는 것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냐면은 보수가 신주단지처럼 이제 했던 게 전자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이번에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던 거는 평시 전자권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권한이구나라는 걸 또 이제 국민들이 깨달았던 건,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권한인데 이런 어떤 계엄이나 쿠데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없이는 잘못 쓰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나는 이게 참 이게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예. 지금 콤비가 윤석열, 김용현 콤비잖아요. 예, 그죠? 예. 일을 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한 게 청와대 이전 강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청와대 이전 할 때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예. 라고 딱 하고 나왔다고. 근데 가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여기 임금왕자 써가지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예. 그래서 마지막에 계엄령 선포하는 그 의식 구조를 보니까 자기는 헌법 위에 있다. 네. 완전히 왕이던데. 그렇죠. 그 사고방식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왕정이 아주 타도 안 된 공화국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왕은 왕이로되 보통 왕은 너그러운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번에 계엄 선포문을 내가 읽어가지고 여기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짓, 과장, 왜곡이 20건이에요. 그렇죠. 그 짧은 문장. 충동적이고 격동적이고 우리나라 그렇죠. 역대 공문서 중에 최악입니다. 그렇죠. 최악의 공문서인데 물론 사실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왕이야. 이 사람. 그럼 마음이 가난한 왕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나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이 서울법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법률기술자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법률기술자를 만들 때 그때 생각했던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그때 적폐 수사할 때. 네. 왜 법률기술자가 만들어지느냐. 법대 교육에 보면은 중점을 안 두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법철학, 네. 법제사, 국제법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 그리고 완전히 기능적인 걸 만들어내고 만들어내서 이 사람은 소년급제한 사람은 알지만 소년급제하면 그 뒤에는 책임을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 대표가 지적했던 파락군, 파락군 출신하고 서울법대 출신이 국민의힘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돌아가죠.
그 정치 문화를 어떻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바꿀 수 있느냐. 그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바꾸는 방법보다도 저는 한 번쯤은 그 유권자의 의식 자체가 싹 바뀔 필요가 있다. 이제 예, 유권자 의식 자체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잘 규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아까 관료주의와 더불어 가지고 나라님이 많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문화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님을 뽑는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대통령 문제가 유지되는 이유고요. 우리는 선출된 왕을 계속 뽑고 있는 겁니다. 뽑히고 나면 뭐 보수 세력은 특히 무지성적으로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구조 자체가 깨지려면은 이 반인 반신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작업이 시스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오권 분립이나 이렇게 좀 권력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절대자적 기대를 유권자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이 사람이 전지전능해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한방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있으면은 맹목적인 추정과 그다음에 그 잘못했을 때 아주 극하게 식어버리는 이 탄핵까지 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이 안에서 제가 거부권을 쓰기 시작할 때 제가 경고했던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거부권을 쓰기 시작하는 이상, 이 사람은 민주당이 하려는 것을 막아세울 수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함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정말 삶의 자세가 엉터리인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남이 조금 이득 보는 걸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정치의 묘인데,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게 하니까 못 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이런 정치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고, 제가 명상록을 꼭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저는 영어로 그때 저희 학교에서 다 거의 읽으라, 수업 때 계속 읽으라고 해가지고 거의 그때 딸딸 외웠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상록에서 보면은 구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남을 미워할 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냐. 정확히 문장이 아주 이제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왕을 해보니까 느끼는 거죠.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가 5현제 중에 한 사람인데, 5명의 현명 황제 중에 한 사람인데, 마지막이죠. 근데 이 5현제가 이 나라를 잘 통치했던 사람이 뒤에 남기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야, 이거 왕 해보니까 진짜 바쁘고, 내가 나라를 이끈 데 있어가지고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남을 미워할 정도로 시간이 한가하냐. 그 말 안에 많은 게 들어있다는 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거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아까 이 대표 이야기 들으면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군대를 숙청한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사태에서 우리 군대가 한 걸 보면은 총 한 방 안 쐈다고요? 네. 총 한 방 안 쐈죠.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 끌고 간 게 없어요. 그리고 때린 것도 없어요. 네. 거의 어디 빠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대표한테 어느 경찰관이 혼나대.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내란의 구성 요건은 이제 국헌 문화를 위한 폭동인데, 네. 폭동, 내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이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란죄란 이 프레임으로 막 몰아붙이는데, 여기에는 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중자애해야 돼. 국군이라고, 국군. 무장한 집단입니다. 국군을 너무 코너로 몰면은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면 처벌이 가능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윤석열, 김용현 빼고 누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난 들어요. 그리고 딱 계엄 해제 결의를 하니까 윤석열조차도 거기에 한마디 분소리 안 하고 다 취소시켜버렸다고.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국군을
숙청하려는데 숙청하려면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식으로 하나회 사조직으로서 하나회를 숙청하는 건 몰라도 지금 국군 안에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국군은 보존을. 그리고 지금 당장 북한군이 쳐내려오면은 국군 수뇌부가 지금 숙대밭이 됐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치가 하는 게 국군을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국군.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국민의힘은 입이 10개라도 이야기 못하고 지금 민주당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이거는 이 대목은 이준석 대표의 몫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아마 이제 이 모든 광풍이 끝나고 실제적으로 뭔가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때 군 조직의 축소를 엄청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무사가 이제 계속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뭐 옛날 보안사에서 기무사 했다 이제 지금 방첩사령부로 이제 된 것처럼 이름을 바꾸는 정도의 그런 변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히 체제를 바꿔버릴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검, 군, 경에 대해 가지고 그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도 그 수뇌부를 바꾸려는 노력을 굉장히 세게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은 조직을 엎어버리는 것이냐에 따라서 저도 대응을 다르게 할 텐데요. 저는 이번에 솔직히 군이 스스로도 이제 그 특전사령관하고 여단장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 옛날에 공수부대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사실 5.18 때 자기들이 주도 부대였던 것처럼 구조부대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거를 탈피하려고 45년 가까이 노력해왔는데 물거품이 됐다라고 자책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이번에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특전사령관이랑 여단장이랑 다 이렇게 말이 지금 하나씩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속 의원들 잡아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움직이지 않은 거면은 저는 그건 그거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실제 상황이지.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그 국회 안에서 당직자나 이 보좌진들이 막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인데 진짜 제압할 의도가 있었으면 5분 만에 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은 아주 우리가 면밀하게 판단해서 그런 그 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 거로 보이고 제가 이제 저도 참 난감한 게 제가 그때 12시 50분에 제가 그 국회 산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시 4분인가에 이제 그 계엄회장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 51분까지 그 문 앞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들어갔는데, 국회 본회장 들어갔는데. 그때는 끝났죠? 네, 끝나고, 표결 끝나고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제 그 다음에 비상대기 했고, 근데 제 앞에 이제 막은 분이 여성분인데 이제 60일 기동대장인데, 경찰에. 어제 이제 특수본에서, 국수본이구나. 국수본에서 이분을 수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참고인이겠지만은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왜 이준석을 막았냐. 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가 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 그 실무자급에서 왜 이걸 박아 세우느냐. 상급자 데려와라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런 실무자선 기동대장이면 경정이고 여기까지 치죄를 하는 것이 앞으로 공직사회를 경직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 때문에 저는 좀 만약에 그 국수본에서 저한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면은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우리 5.18 재판에 전례가 있어요. 네. 5.18 때 그때 막 총격전하고 뭐 약 200명이 죽고 했지만은 처벌 수위는 딱 정해져요. 특전사령관. 네. 공수 여단장 중에 처벌받은 사람 없어요. 그 밑으로 안 내려갔다고. 네. 그러니까 이번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번에 인상적인 게 그 특전사령관이 3번 리얼타임에서 전화를 받았거든. 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박차고 들어가서 끌어내 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 명령을 받고 한 사람하고 그 현장에 나가 있던 대령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러면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안 했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전화 왔을 때는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을 그렇죠. 이런 사람이 처벌 대상인지 아니면은 표창 대상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로 이 대령 이하는 처벌한 예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까지 건드리면은 앞으로 군은 명령 계통이 무너진다고. 군대의 명령은 바로 직속상관의 명령을 듣는 거거든요. 대통령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혼란 사태에서 우리가 좀 이 의료 대란을 일으킨 2,000명 정원, 이거는 뭐 지금 막 진행돼 가지고, 곧 입학자도 이제 확정이 되는데, 지금 의사들은 이게 좋은 기회다. 또 우리 예 대표도 이 문제를 이왕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대통령이 결정한 2,000명이 그게 제대로 된 것일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12월 말부터 이제 정시 모집을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 전까지 대학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이게 꼭 정시나 이렇게 수시 인원을 공고한 대로 뽑을 필요 없습니다. 네, 실제로 대학교의 일부 전형을 보면은 예를 들어 카이스트 같은 데 보면은 과거에 뭐 이런 일부 뭐 정원의 정원이나 이런 거 뽑을 때 그 공지한 인원보다 적게 뽑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의대 지금 이제 이 증원에서 물론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될 줄 알고 지금 정시에 이렇게 많이 뽑을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줄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뽑아도 내년 1학년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그 대학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 대한민국의 지금 의과 교육이라는 것이 대책 없이 늘려가지고 카데바도 없어가지고 지금 재활용해가지고 수업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를 통해 나온 의료인이 라이선스만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받고 그거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 우리가 뭐 양산한다 해가지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진다 보는 것도 이상하고 저는 그거는 단순히 수험생의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